태상왕 예종은 참파 원정중 전사한 왕의 둘째 아들 전희엔을 새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전희엔 역시 유약한 인물이어서 나라의 권력은 점점 신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특히 왕실의 외척인 혹규리가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전희엔 왕은 혹규리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혹규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태상왕 예종에게 전희엔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설득해 폐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잃은 예종은 오로지 혹규리의 말만 믿고 따랐습니다. 혹규리는 정부 안의 친왕파를 일수한 데 이어 폐위된 전희엔에게 끝내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전희엔은 죽기 전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군들이 군대를 동원해 혹규리를 치겠다고 제안하자 말렸다고 합니다. 기록이 사실이라면 왕위를 되찾고 왕조를 지킬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태상왕 예종은 11살 난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음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전왕조 12대 황제 순종입니다. 혹규리는 딸을 순종과 결혼시켜 권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몇 년 뒤 태상왕 예종까지 사망하자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혹규리는 수도를 탕롱해서 자신의 세력 근거지인 타잉화로 옮겼습니다. 이곳을 서도라 부르며 새로 성을 쌓았는데 동남아시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석조 성체입니다. 네 변이 각각 900m에 가까운 서도성을 쌓는데 길이 1.5m, 두께 1m의 거대한 바위 약 17,000개가 사용됐습니다. 두터운 성벽과 완벽하게 보존된 성문은 독창적인 건축술과 함께 보는 이를 압도하는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혹규리는 순종에게 태상황으로 물러나도록 강요하고 겨우 3살인 태자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전 왕조가 멸망의 위기에 놓이자 참파 전쟁의 영웅인 쩐갓전 등 마지막 충신들이 혹규리 제거를 모의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거사는 사전에 발각됐고 무려 3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00년 혹규리는 어린 왕을 겁박해 퇴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전 왕조는 176년간의 장대한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다이응으로 정해졌습니다. 혹규리는 왕조 말기의 찌든 적폐를 혁파하고 북쪽에서 흥기한 명나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비록 후대에 왕위 찬탈자이자 망국의 원흉으로 비난받아왔지만 사실 그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했고 해법들도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성취할 능력과 기회가 부족했던 게 그와 베트남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전 왕조 말기의 오랜 혼란은 권력자들이 토지 겸병을 불러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공전도 병역을 담당할 장정들도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혹규리는 과감하게 한전법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귀족과 백성들에게 신분에 따라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모두 몰수해 국유지로 만들었습니다.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화폐 개혁도 실시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상공업이 지폐가 필요할 정도로 발달한 게 아니었는데도 무리한 정책을 편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동전을 녹여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낯선 지폐 사용을 꺼리자 강력한 처벌로 대응했습니다. 동전을 숨기면 화폐 위조죄로 다스렸고 상인들이 지폐를 안 받으려 상점 문을 닫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전쟁 준비 자금이 부족하자 세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불교 사원들도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전 왕조의 보호 아래 불교 사원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병역 기피자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혹규리는 승려가 아닌 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승려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혹규리는 한편으로 유학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 자신이 경수에 등한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례화하고 대거 합격자를 배출해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또한 국가 법령에
베트남 문자인 찌놈을 쓰도록 하는 등 민족주의적 성향도 드러냈습니다. 일련의 개혁으로 국내 질서를 수습한 헛교리는 점증하는 명나라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귀족들의 사병에 의존했던 전 왕조와는 달리 군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무기를 대량 제조해 전국 4곳의 병기고에 쌓아놓았고 명예 침략이 임박하자 북쪽 주요 강기슭에 목책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길이가 400km나 됐습니다. 명나라는 아직 체제가 불안정하던 건국 초기에는 베트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명이 먼저 화친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국내 혼란을 수습하자 점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나라는 베트남에 거듭해서 군량미를 요구했고 승려와 안마사, 환관들까지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헛교리는 물자와 인력을 긁어보내며 어떻게든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침략을 당하는 쪽이 노력한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빼앗은 헛교리를 응징하겠다면서 베트남 정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406년 11월 명의 20만 대군이 베트남 땅에 들어섰습니다. 명의 원정군은 둘로 나뉘어 동군은 광서성에서 랑선을 거쳐 서진하고 서군은 운남성에서 출발해 홍강을 따라 남진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침략 경로 그대로였습니다. 동군은 장보, 서군은 목성이 지휘했는데 명나라 장군 다수가 대몽전쟁과 내전을 거치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장보는 당대의 명장이었습니다. 헛교리 정권은 선조들이 중국 침략군을 물리친 모든 전술들을 동원해 맞섰습니다. 즉 적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퇴각하는 청야 전술, 소규모 부대들이 끊임없이 적 후방에 나타나 공격하고 사라지는 유격 전술,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아 적이 기아와 풍토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지구 전술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성들의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였지만 호왕조가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자 농민들이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여기에 기득권을 잃은 불교 세력의 반발, 정권교체와 개혁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귀족들의 저항이 어우러져 호왕조를 고립시켰습니다. 명나라는 왕권을 찬탈한 역적 헛교리를 징벌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침략 의도를 감추며 베트남의 분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의 대군이 몰려오자 베트남 병사들은 목숨을 구할 방도부터 찾았고 백성들은 침략자를 방관했습니다. 일부는 투항해 길 안내를 자처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명나라 군은 개전 2달 만에 탕농과 호왕조 수도인 서도를 점령했습니다. 열대 풍토병을 걱정한 영락제가 너무 빨리 진군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장보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남쪽으로 후퇴한 베트남 지휘부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결국 헛교리는 다음해 여름 핫딘에서 붙잡혀 중국 난징으로 압송돼 참수됐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400년 이상 지켜온 독립을 잃고 또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명의 베트남 정복은 동아시아의 또 다른 신생국 조선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4대의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해서 명의 독립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조선의 태종과 세종이 그토록 자주국방에 노력한 것도 국제사회의 엄혹한 현실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